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코너로 인사드리는데요. 영화 속 기업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경제, 기업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자칫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업 이야기를 영화를 빌려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영화의 기업적인 마인드와 상상력을 입혀서 또 다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해당 영화는 또 신드롬을 가져올 만큼의 큰 인기를 끌었던 블록버스터 영화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까지 폭넓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원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소식이죠? 예.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블랙머니라는 영화인데. 이거부터 저 영화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해볼게요. 부연해 볼게요. 혹시 최근에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탑건 유명하죠. 탑건. 네, 보셨나요? 예, 저도 봤습니다. 탑건 영화 보면서 혹시 거기서 어떤 그런 기업적인 코드를 읽을 수는 없었나요? 사실 톰 크루즈가 잘생겼다.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이제 들어왔고, 기업적 이야기라면은 아무래도 좀 전투기 관련해서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네요. 거기 나오는 최신의 전투기 슈퍼 호넷인가요? 네. 그게 미국 해군이 거기 미국 방산기업이죠. 제너럴 다이내믹하고 맥도날드 더글라스 사이에서 의뢰해서 만든 전투기입니다. 뭐 비행기 한 대에 수조. 네. 수조원이요? 아니 뭐 네. 우리 돈 치면 수조죠. 억 달러, 뭐 10억 달러 그 정도 쭉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탐 크루즈가 마지막 탈출하면서 탄 전투기, 옛날 네. 구식 전투기 F-14. 맞아요. 네. F-14 같은 경우는 그 로키드 마틴인가 거기서 만든 그 전투기입니다. 실제 전투기인 그 거죠? 그 전투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영화 안에 다양한 방산기업체들이 네. 쭉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방산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KAI, 네. 한국항공우주, 한화도 있지 않나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LIG 넥스원 좀 많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이쪽 뭐 방산기업체 쪽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면서 미국이 군수 물자를 엄청나게 되지 않습니까? 미사일이라든지.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뭡니까? 미국 방산업체들이 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네네. 뭐 조금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쟁으로 돈을 버는 쪽이 그렇죠. 있다고 하던데. 또 이렇게 뭐 국지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 무기를 좀 많이 좀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네. 미국 방산업체가 미국 경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또 미국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무대에서 거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니까 이걸 또 각국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지난주인가요? 나토 정상회담 스페인 네. 마드리드에서 열리면서 원래 미국이 그 터키한테 전투기 F-16을 안 팔려고 했었는데 뭐 터키한테도 F-16을 팔겠다. 그 반대급부로 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의 어떤 그런 나토 가입을 그 터키가 이렇게 허락하는 조건으로 네. 팔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다 많이 얽혀 있네요. 예, 사실 예. 이게 파헤치고 보면 영화 속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최근 이슈 소식들로 얘기를 드리자면 론스타 소식이죠. 예, 예.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하죠. 예, 이게 뭐 소송으로 치면 10년간의 어떤 그런 법적 공방이 있었는데 소송으로 치면 이렇게 변론이 종결됐고 네. 선고가 곧 나온다는 겁니까? 좀 120일 내에 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미 판정문은 나왔다는 건가요? 나왔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지 네. 어떤 뭐 여론 추이라든지 그런 걸 좀 지켜보자는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ISD 이게 뭡니까? 투자자하고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소송을 해결하는 그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내에 ICD라고 미국 세계은행 산하그룹 IBRD 내에 이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판정을 중재를 하게 되고 네. 최종 선고를 좀 내리게 됩니다. 네, 3개월 이내에 그 판정이 지금 나오는 거죠? 3개월이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이번 달 7월 달 안에 이달.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어떤 절차 종료 선언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이게 외환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수한 게 2003년입니다. 네. 뭐 19년 됐죠. 그리고 이 소송이 진행된 게 10년이 됩니다. 10년간의 어떤 그런 소송의 어떤 종지부를 찢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이 ISD 소송이 처음입니다. 향후 지금 ISD 소송이 걸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10건 정도 되는데 네. 그 소송의 어떤 그런 시금석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ISD를 두고 I'm sorry 대한민국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왜냐? I'm sorry, 대한민국. 이게 네. 워낙 우리나라로서는 워낙에 소위 말하는 이 국제간의 소송에서 어떤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정부 쪽에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론스타 측,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한테 6조 원을 물어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만약에 6조 원을 만약에 물어주게 되면은 또 세금으로 국민들이 부담이 그렇죠. 다 있지 세금 않을까요? 부담이죠. 만약 6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어떻게 대강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몇십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12만 원입니다. 1인당요? 네. 우리나라 국민당 5천만 명 치고 네. 12만 원씩 이렇게 생돈을 론스타 측한테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모르겠는데 좀 네. 론스타 측이 좀 이길 가능성이 크다. 높다는 게 네. 이쪽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론스타 측이 소재기한 요지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까 말씀드렸지 2003년입니다. 2003년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걸 좀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3자한테 매각을 하다 첫 번째 매각 상대가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네. 당시 국민은행 쪽에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 때였죠. 노무현 정부가 국민한테 이 외환은행을 가져가라 하니까 국민은행 쪽에서는 이게 부실은행을 우리가 왜 따느냐 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계 은행 HSBC 쪽에 8년은 그 협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정부 쪽에서 그 매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또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2008년쯤이죠. 네. HSBC도 매각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못 팔았죠. 네. 당시 매각 가격이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하나은행에 3조 9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 팔았으면 매각 차익이 한 2조가 넘는데 그쵸. 나중에 네. 하나은행이 팔아서 그만큼 매각 차익을 못 챙겼다 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네. 네. 그게 우리 돈으로 한 6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 그러면 다른 쟁점도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이 정부가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한 정당성 여부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론스타가 결국 어딥니까? 하나은행한테 이게 팔면서 그 매각 차익이 한 2조 정도 되고 한국에서 이렇게 외환은행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어떤 배당금이라든지 그게 네. 한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4조 8천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세금을 매겼습니다. 한 9천억 가까이 지금 내겠는데 이게 론스타 쪽에서는 부당하다. 왜냐? 론스타 같은 건 헤드쿼터가 벨기에에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건 일종의 텍스 헤이번입니다. 도서 협의처. 그쪽에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우리나라하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중 과세 방기 협정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세금을 못 내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론스타에는 그걸 또 세금을 냈고 그러다 보니 이 다 포함해서 토탈하면 6조 정도 이렇게 소송가액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년 하면은 사실 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10년 동안 이 정부의 대응은 어땠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땠죠?
일반 뭐 민사소송도 사실 굉장히 깁니다. 네. 3년 뭐 4년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또 국제소송이다 보니까 한 10년간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좀 대응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뭡니까 투박한 면이 많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가 없던 그렇죠. 거죠. 소송 네. 비용만 지금 한 쉽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만 한 500억 내지 한 1000억 정도 쓴 것으로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국민 세금이죠. 그거 다 기회 비용이고 네.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6조를 물어줘야 되고 아까 얘기한 세금 부과한 거 있죠. 네. 그게 한 9천억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자 붙여가지고 1조 넘게 물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 론스타 사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당시에 이제 2003년이라고 하셨죠. 예. 네, 그때가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가요? 사실 그 외환은행이 부실화된 게 그 외환위기 그 당시 IMF 위기를 거치면서 부실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사실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1980년대 중반인가 원래 외환은행이 국책은행이었습니다. 외환을 전문으로 하는 국책은행이었다가 80년대 중반에 민영화되고 난 다음에 민영화되면서부터 민영화되고 이후 또 이렇게 IMF 거치면서 굉장히 은행이 좀 부실화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쪽에서 은행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B국민은행 쪽에 매각하려고 하니까 당시 김정태 행장이 우리가 왜 부실은행을 따느냐 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론스타한테 팔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국뽕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수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론스타가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실상 뜯어놓고 보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자본의 논리로서 대응을 한 거죠.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겼던 거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사실 다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 관련자들 뭐 검찰에서 두 그런가요? 명인가 기소를 네. 했었지만 결국 한국 정부가 당시에 어떤 그런 외환위기를 어떤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 무죄를 받은 거죠. 법적으로는 뭐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네. 이 아까 앞서서 당시 네. 이렇게 법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던 게 외환은행 자회사로 외환카드가 있습니다. 외환카드 뭐 주가를 좀 조작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는데 외환은행 매각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패소 시에 대규모 손해배상 부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파장이 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한 번 더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당장 네. 아까 말했던 최대 한 7조 원까지 네. 국부가 유출이 됩니다. 유출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비난에 정부 쪽으로 당연히 이게 사실 정권이 몇 군데 쭉 거치지 않습니까? 중간에 네네. 노무현 정권도 있었고 그쵸. 뭐 수송이 10년 관련해서 동안. 있었는데 지금 또 윤석열 정부 쪽이 정부가 또 사실 또 그 화살을 또 받아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또 이런 어떤 국제 분쟁 대응이잖아요. 네. 이 국제 분쟁 대응 시스템을 그렇다면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당장 무슨 그 부분을 좀 덧붙이자면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어떤 책임자를 몇 분 얘기 들자면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했던 매각 당시에 했던 관련자입니다. 관계자입니다. 관계자고 네.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했던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두 분한테도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 책임은 못 묻겠죠. 그쵸. 지금 정부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부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비난은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번 이제 론스타 사건과 네. 이제 관련 있는 영화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질문하려고 제가 했는데 네. 이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 우선 좀 정부 부처 내에서 이러한 어떤 국제 소송을 담당할 수 있는 관련 부서가 없습니다. 당장 정부 내에서 어떤 그런 관련 부서를 먼저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뭐 ISD 소송 들린 게 그만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이렇게 뭐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국제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어떤 자본주의죠. 글로벌 어떤 자본주의를 하나의 어떤 그 카지노로 표현을 하자면 그 카지노 내에 미국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주인의 입맛에 맞게 하나 시스템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소위 말하는 어떤 외곽 국가들은 네.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받게 되고, 지금 ISD 중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워싱턴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미국의 입장을 좀 그쵸.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ISD 그냥 I'm sorry 대한민국. 그쵸. 예, 그런 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좀 동등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주의가 뭐 성숙된 게 뭐 사실 몇십 년 안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뭐 정부라든지 아다못해 우리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 좀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뭐 또 네. 그런 어떤 지적이 좀 그런 주장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얘기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 어떤 론스타 사건과 이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네, 예. 해보겠습니다. 블랙머니 영화죠. 예, 예. 네, 론스타 사건을 다룬 이제 실화를 기반한 금융 네. 범죄물인데 먼저 메인 예고편 보시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시죠. 예, 예. 나오죠. 양민혁 검사. 예. 영화 이게 보셨나요? 영화 봤습니다. 2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 예. 이 영화를 보면 좀 잘 만들었다라는 음. 평이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 자막에 예. 이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은 좀 덧붙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게 정말 사실에 많이 기반한가요? 물론 한 건가요? 사실에는 기반을 했겠죠. 사실 뭐 저기 뭐 대한은행이 어떻게 보면 저 외환은행이고 네. 저기 또 뭡니까 저기 론스타를 뭐 또 이렇게 빗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네네. 그런 거 기업들도 많이 사모펀드도 나오는데 사실 영화란 게 보면 그 영화적인 허구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픽션이랑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또 영화의 어떤 그런 재미를 또 강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밋밋하게 하다 보면 이게 영화가 아니라 넌픽션이다 보니까 그럼 네. 흥행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흥행을 위해서도 쉽게 얘기해서 팩트 안에 뭐 또 다른 어떤 그렇죠. 픽션을 좀 집어넣었죠. 허구도 네. 집어넣고. 여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예. 대한은행 관리 여직원이 이제 뭐 BIS 비율을 조작해서 불륜 상대 이제 남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금감원 남직원에게 예, 예, 예. 팩스를 전송한다. 이런 어떤 설정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사건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BIS 비율 담당 직원, 금감원 직원 모두 남자였다. 이게 뭐 청부 살인도 영화에선 나오지만 그런 일도 없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첫 장면 기억하십니까? 첫 장면에 어떤 그 여자가 주인공이 배우가 박수경 씨였나요? 그렇죠. 자기 구속시켜 달라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이 그 기억이 장면도 나네요. 있고 그 네네. 배우가 박수경이부터 그 영화 속 등장 인물 이름이 박수경, 박수경이고 네. 또 이렇게 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도로에서 맞아요. 뭐 사고도 이렇게 크게 한번 사고 나죠. 나고 그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또 이렇게 뭐 불륜 그런 거 일종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좀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흥행 코드를 재미를 위해서 뭐 속이 위해서. 다지 않습니까? 뭐 여직원하고 뭐 금감원 뭐 직원하고 그러니까 네네. 은행 여직원하고 금감원 남자 직원하고 있던 그런 불륜도 살짝 집어넣고 그런 정도 흥행 코드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어떤 스릴러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영화 감독이 정지영 감독이에요. 예. 정지영 감독이 또 남부군이나 뭐 하얀 전쟁 등등 이런 어떤 실화 바탕 영화에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다고 하는데 영화계의 좀 거장이죠? 이분이 1946년생입니다. 46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네, 연세가 70대 뭐 중후반 정도 되죠. 굉장히 원로 영화 감독인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대 불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시절에 굉장히 엘리트죠. 네. 그 시절 같은 경우 뭐 영화계로 간다면 굉장히 뭐 딴따라라는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고대 불문과 나오고 일종의 어떤 문학도로서 영화를 좀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게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좀 영화 자기 자신의 어떤 영화 속에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좀 고발을 한 거죠. 영화를 통해서. 네. 아까 혹시 남북은 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90년대에 개봉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최진실 나오고 네. 이 영화에도 안성기가 나오죠.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거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하던데 쉽게 얘기해서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자신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성향에 비슷한 배우들을 네. 쭉 투입시키는 것을 페르소나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경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정재영 감독 영이 많이 나옵니다. 안성기 네. 그 두 부분도 있고. 네네. 그 남부군이 이제 그때 당시 뭐 한국 정쟁 얘기를 다룬 영화죠. 한국 전쟁보다는 빨치산, 그 한국 전쟁에서 네. 뭐 지리산, 빨치산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영화로 남영동 1985. 그건 보셨어요? 그때 한번 봤네요. 12년도 아마 개봉했던 영화일 거예요. 이게 김건태 네. 의원이죠. 그분 고문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그때- 굉장히 어떤 한국 사회, 한국 근현대사를 정재영 감독이 짚어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 네네. 사회 고발적인 그런 성격, 그리고 뭔가 좀 진실을 바로 찾겠다는 네.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으로서 그걸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 뭡니까 블랙머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픽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으려고 찾겠다는 하는. 그런 책임감에서 영화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런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좀 송곳으로 좀 후벼 파는 좀 그런 네, 느낌이 좀 정확한 있어요. 시즌이죠. 예, 예, 예. 시원하고 네. 사실 우리도 뭐 저도 뭐 저 포함한 뭐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블랙머니를 보면서 좀 블랙머니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결말은 이렇게 뭐 좋게는 안 끝나지 그쵸. 않습니까? 네. 이거 고구마 그렇죠. 같은 결말이죠. 그렇죠. 그 뭡니까 이제 양검사입니까? 마지막에 그 시위장에서 유임을 뿌리는 그런 네. 걸로 끝나는데 결국 이렇게 뭐 어떤 선악 구분적인 그런 의미로는 이렇게 결말이 안 납니다. 하지만 네. 그걸 통해서 과연 론스타의 어떤 그런 한국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렇게 되짚어 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일반 대중들한테. 그렇죠. 이 주인공 양민영 검사가 이런 양민혁? 말이 예, 네, 예. 양민혁인데 예. 그 이름의 뜻이 양민의 혁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건 저 전문설입니다. 네, 뭐 그 이름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 이제 그 말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 사건은 사실 론스타 수사팀에는 또 미완이자 숙제로 남은 사실- 아픈 기억이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화제가 됐었겠어요. 예, 2006년에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네네. 이 영화 개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민혁 검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지 풍기는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오버랩이 좀 않습니까? 되네요. 네. 좀 뭐 덩치도 크고 그쵸. 약간 되게 샤프한 느낌은 안 나오죠.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네네. 사실 정 감독이 영화 개봉하는 날 시사회장인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죠. 당시 검찰총장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뭐 자리는 참석하지 네. 않았다는 그런 뭐 후문이 전해집니다. 네. 또 이 검찰 출신의 신임이죠. 요즘 이복현 금감원장. 예, 예. 이제 이 이복현 금감원장 보면은 뭔가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뭔가 겹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블랙머니 양검사로 사실 복귀한 느낌. 네네. 당시 어딥니까 이거 론스타 수사하면서 그때 윤석열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그 수사팀 내에 이복현 검사 네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네. 장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사 출신이고 굉장히 어떤 금융 범죄에 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양 검사가 그쵸. 다시 네. 어떤 복귀한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어떤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양 검사가 영화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막 사건을 파헤치려고 뭐 뛰어다니잖아요. 예, 예. 이제 정의를 위해서 예, 예.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좀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예. 또 영화 도입부 앞서서 도입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피의자가 자살한 걸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유서도 남기고 뭐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서 양민영 검사가 좀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제 전개가 되죠. 사실 이 사건을 보면 당시 양민혁 검사가 소위 말하는 이쪽 금융 사건 수사 담당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다가 갑자기 여성 피해자가 유서 남기고 뭐 나 양 검사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자살하면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뛰어든 거죠. 그쵸. 자신의 어떤 누명을 벗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영화의 큰 틀에서 보면은 자산 가치 70조 은행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1조 7천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이제 주 골자가 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내내 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조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네네. 사실 뭐 자산 가치 70조, 뭐 사모펀드가 1조 7천억 인수했다고 뭐 계속 영화 처음에 이렇게 영화 처음에 그 2년 전에 영화 개봉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광고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짚어보자면 사실 그 제가 뭐 론스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시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정부 쪽에서 KB 국민한테 외환은행 인수하라고 하니까 국민의교에서는 왜 이걸 따느냐 하면서 결국 론스타가 이걸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외환은행 총 자산이 64조입니다. 64조 네. 원인데 부채 총계가 62조 됐습니다. 순자산이 상당하네요. 2조밖에 안 됐습니다. 네. 2조밖에 안 되고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4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당시 주가보다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었습니다. 헐값으로 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됩니다. 짚어야 되고 이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하게 되니까 론스타 그 외환은행 주가가 많이 치솟았습니다. 왜냐? 시장에서 당연히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가 들어오니까 또 사모펀드 성격이 뭡니까? 부실 기업을 인수해서 아주 이렇게 우량한 기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구조조정을 거치겠죠. 네. 그러니까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 일각에서 헐값에 인수 그 론스타가 가져갔다는 그런 또 비난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사모펀드 하면은 또 한국인 돈도 많이 투자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 뭐 사실 뭐 사모펀드라는 게 투자자가 누군지 안 나옵니다. 다 익명으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번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 헤드쿼터가 뭐 주로 조선해피처 텍스헤이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뭐 한국인 돈도 좀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사실 영화에서도 보면 좀 그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이한희 씨가 네. 이제 변호사로 나오죠. 나오고 쉽게 얘기해서 뭐 실세라든지 정부 쪽 실세라든지 그런 분 아까 이경영 네. 총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돈도 뭐 이쪽에 좀 포함됐다. 흡사하게 그런 식으로 암시를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론스타 코리아가 이야기하길 물론 한국인 돈도 있긴 있지만 이건 뭐 투자자 돈이 아니라 그 론스타 코리아 직원들의 돈이 뭐 친인척 명의로 투자된 건 사실이라고 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 블랙머니는 지하 경제를 좀 키워서 국가 경제에 짐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사실 뭐 영화가 던져주는 타이틀 블랙머니라는 게 일종의 어떤 지하 경제를 암시하는 거죠. 뭐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GDP가 지난 2021년 기준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1조 8천억 달러인데 혹시 우리나라 뭐 지하 경제 규모가 GDP에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 이렇게 가늠이 됩니까? 정확히 가늠은 안 되지만 퍼센트로 보자면 30-40% 아닌가요? GDP의 30-40%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떤 경제가 좀 이렇게 개방화되고 굉장히 투명화되다 보니까 GDP 한 10% 뭐
잠깐 비공식 통계인데 한 15%나 20% 정도 되지 않냐. 네네. 근데 우리보다 어떤 선진 경제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 경제 규모가 한 10% 정도 됩니다. 10%. 네. 당장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뭐 과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면 그렇죠. 과외비를 받지 않습니까? 뭐 네. 10만 원, 5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블랙머니거든요. 제약 경제거든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하 경제가 이렇게 양성화되면 당장 국부가 창출되고 재정이 확충됩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걸 한 10% 정도만 양성화가 된다면 당장에 우리나라 뭐 GDP가 지금 네네. 1조 8천억 달러에서 네네. 10% 되면 2조가 당장 넘죠. 그렇죠. 뭐 이탈리아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도 이 좀 블랙머니, 좀 지하 경제를 좀 양성화해야 된다는 네. 그런 좀 어떤 키워서 주장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서 블랙머니를 화이트머니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국가 경제의 짐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그 뭐 네. 정부에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뭐 차원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네네. 블랙머니를 좀 화이트머니로 만드는 어떤 전환을 그런 시키자. 네. 지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블랙머니 영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블랙머니는 어찌 보면 좀 젊은 감독들은 좀 쉽게 건드리기 힘든 요소들을 직접 나서서 사회 비판으로 건드리는 좀 젊은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소재적 한계도 있고 뭐 실제 사건과의 좀 예민한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요. 블랙머니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재밌는 영화 이야기 소식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제 화면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